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싶을 때 나침반을 이용하면 동서남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 우리가 몸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나침반의 바늘과도 같은 바로 이것이 움직여야 합니다. 네, 우리 몸을 지탱하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발과 발목인데요. 네. 특히 발목은 우리 발의 움직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바로 발목 건강에 발목을 잡는 질환들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조광석 대표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보통 허벅지가 굵으면 건강하다, 또 그렇죠. 운동을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발목의 경우에는 또 너무 굵으면 근육 긴장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 또는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근육이 비대해져도 그거 자체가 다른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는 경우가 잘 없지만 발목 같은 경우에는 근막이 공간 자체가 워낙 이제 좁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근육이 많이 비대했을 때 신경과 혈관이 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발목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참 우리 사람들 보면 발목 많이들 다칩니다. 축구, 야구 하다가 내지는 과격한 스포츠를 즐기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발목을 다치는 경우들도 많은데 실제 그 내원하는 환자들 가운데는 이런 환자들까지 봤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스포츠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부상을 입고 오십니다. 그 중에서는 발목의 인대 파열이 방치가 되어서 계속 만성화되고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발목 가동 범위가 줄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염으로 젊은 나이에 관절염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을 다쳤을 때 발목을 삐었다고도 하고요. 그렇죠. 뭐 인대가 늘어났다, 찢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어디가 어떻게 다쳤다는 건지 발목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목을 가장 흔하게 부상을 받는 경우에는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내반성 발목 염좌가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반성 발목 염좌의 경우에는 발목 바깥쪽에 인대, 외측 인대가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는 발목이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외반이 되면서 손상되는 기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운동을 하다가 다른 선수나 다른 이제 장애물에 발이 밟히면서 바깥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내측에 있는 삼각인대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비인대 손상, 전하 경비인대 손상이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전하 경비인대 손상을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무릎의 외측의 충격력이 가해지면서 순간 감속을 하게 될 때 선수가 결국은 무릎을 돌리면서 외회전이 걸리게 되면은 이게 무릎과 이제 발목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동시에 회전이 걸리면서 앞쪽 경골과 비골 사이에 인대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골, 비골을 안정화시키는 구조물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목의 불안정성이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까지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발목 인대 손상은 우리가 흔하게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발목을 삐끗한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병원까지 쩔뚝거리면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심각한 개 발목을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내가 뼈가 골절인가, 뭐 너무 붓고 그다음에 멍이 들기 때문에 걱정해서 처음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정말 그렇죠. 심각한데요. 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찾아서 깁스를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초기에는 어떤 치료들이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초기에는 일단은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용을 많이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일단은 급성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급성 염증이 더 진행을 하지 않게끔 발목을 보호해 주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깁스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발목 보호대를 통해서 꼭 보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당연히 더 이상 발목을 쓰지 않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스백을 대고, 그다음에 그 염증 부위를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염증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발목을 위로 올려서 놓는 것들이 빠른 급성 염증을 빠르게 호전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은 지금은 이 휴식 기간인데요. 발목을 쓰지 않는 기간을 2주, 3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고정한다기보다는 그 뒤에 빠르게 어떻게 로딩을 천천히 약한 부하부터 점진적 과부하를 서서히 좀 빠르게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대 손상, 그다음에 힘줄 손상이 동반되었지만 다른 뼈나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분들의 이제 더 혈액순환을 더 빨리 도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빠르게 내가 재활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나중에도 결과가 더 좋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레스트, 쉬는 거를, 발목을 휴식하는 거를 최소한의 기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계속 빠르게 재활을 통해서 발목 주변에 있는 무릎이나 고관절부터 재활을 하고, 그다음에 서서히 발목에 가벼운 재활부터 시작을 빨리 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손상 정도에 따라 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왜 깁스와 같은 어떤 고정 장치들,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빨리 좀 탈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발목의 일반 활동을 규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활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그 재활의 로딩을 천천히 부하를 가해주는 것이 좋고, 완전히 병원 밖에서는 자기가 이제 발목을 그래도 보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대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짧게는 2주 또는 3주 정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 경비 인대와 같이 그 위쪽에 발목의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경골과 비골 자체의 불안정성이 처음부터 발생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기간 동안 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좀 다양한 인대의 종류들을 맞아요.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발목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해부학적인 구조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발목 인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측을 먼저 보게 되었을 때, 외측에 있는 비골을 기준으로 비골과 거골을 이어주는 전거비 인대가 있습니다. 그 전거비 인대가 가장 흔하게 발목이 내반되었을 때 다치는 인대 중에 하나고, 저 인대가 파열이 되고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 뒤쪽에 밑에 있는 종비 인대로 또 이제 파열이 진행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전하 경비 인대가 있어서 경골과 비골을 잡아주는 중요한 밴드 같은 타이트하게 안정성을 잡아주는 밴드 같은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발목에는 인대 말고도 발목에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과 힘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근, 그 다음에 발목 앞쪽에는 신전근 근육들과 힘줄들이 발목을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의 근력들이 또한 중요하고 그것이 재활의 가장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발목을 외측과 내측의 인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발목 외측은 비골과 거골 사이의 전거비 인대를 기점으로 종비 인대, 그 위쪽에는 전하 경비 인대가 발목을 잡아주고 있고, 발목 내측으로 봤을 때는 발목 내측에는 삼각 인대가 있습니다. 삼각 인대가
표측면 그리고 심측면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훨씬 외측보다 훨씬 더 두껍게 내측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목이 외반돼서 다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그 발목 모형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발목을 잘 보게 되면은 발목을 먼저 이제 근육층을 먼저 보게 되면은 경골과 비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근육층들이 있습니다. 이 단면만 봤을 때도 근육이 이만큼 뼈보다 인대보다 근육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근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 근육 자체가 발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훨씬 더 이제 잘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발목 주변부에 있는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발목 인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결국 약해지고 저항을 견딜 수가 없을 경우에는 부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가장 흔하게 다치는 것이 외측에 있는 외측 전 거비인대가 가장 흔하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거비인대 같은 경우에는 인대 자체가 짧고 그다음에 얇고 그다음에 약하기 때문에, 두께도 얇기 때문에 제일 흔하게 발목인대가 첫 번째 다치는 1번이 전 거비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파열이 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다른 인대들이 복합적으로 파열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발목이 한쪽이 다치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왼쪽 발목을 다치셨던 분이 어느 순간 오른쪽 허리 내지는 오른쪽 무릎까지도 그 통증이 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다치게 되면 반대쪽 하지를 더 많이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 부하를 견딜 수 있는 능력치가 일정할 텐데, 그게 내가 용량이 아직 더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그 부하가 근육을 넘어서서 근육에서 버틸 수 있는 부하가 넘어서면은 그 부하가 결국은 인대로 또는 이제 관절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목인대 손상의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통증, 그리고 발이 좀 퉁퉁 붓는 증상일 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서 설명해 주셨던 다양한 질환들 중에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좀 보고 판단을 하실까요? 네, 발목 인대 손상을 이렇게 러프하게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흔하게 나눌 수가 있고, 보통은 초음파 또는 MRI를 통해서 등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목 인대가 손상이 심하게 돼서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완전 파열, 그레이드 3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레이드 1은 인대가 늘어난 정도, 미세한 파열이 있어서 염증이 초음파나 MR에서 확인되는 정도는 그레이드 1으로 나눌 수가 있고, 부분 파열이 된 경우에는 그 사이에 그레이드 2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목 인대에 침범된 개수에 따라서도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서 여러 개의 인대의 침범에 따라서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만성화가 됐을 때는 스트레스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검사자가 손으로 일정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발목이 얼만큼 벌어지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계를 이용해서 일정한 힘을 주면서 발목이 실제로 각도가 얼만큼 틀어지느냐, 그 다음에 발목이 앞쪽으로 얼만큼 전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관절 불안정성이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이 처음에 왼쪽에는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서서히 경골과 비골의 갭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관절에 있는 사이에 갭은 오히려 좁아지면서 관절의 불안정성이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절면이 닳기 때문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고 석회성 변화가 생기고 결국은 기능적으로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게 되고 부하가 오히려 더 많이 걸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발목이 상하게 되는 손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심하게 관절염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관절이 유착이 되어서 가동 범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관절 위압술이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MRI를 통해서 거골과 비골 사이의 인대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성화되어서 만성 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도 비골과 거골 사이에 왼쪽처럼 인대가 보여야 되지만 우측처럼 발목 주변부에 염증 삼출액이 차 있고 그다음에 인대가 소실돼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MRI나 CT를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추가 진단이 가능할 텐데 증상도 없어요. 엑스레이로도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 손상은 진행되고 있고 또 금이 가 있고 어느 순간 또 골절로까지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발목을 잡아주는 1차적인 근육이 부족하고 그다음 2차적으로 인대가 손상이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됐을 때는 발목 주변에 있는 뼈에 스트레스성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을 잡아주는 보호하는 구조물들이 1차적인 방어선, 2차적인 방어선, 결국 마지막은 이제 뼈까지 전달이 되지 않게끔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힘이 들어가는 곳이 아무래도 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발목이 한번 손상되거나 다치게 되면 하루 일상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선생님, 실제로 발목 질환자가 요즘 좀 많아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레포츠나 스포츠 이런 거 많이 즐겨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스포츠인들이 계속 늘고 있고 실제로 스포츠하는 선수들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상의 제일 빈도가 높은 부위도 결국은 발목 질환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목이 시작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운동의 시작은 발목이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발목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발목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발목 다쳤을 때 빠른 치료랑 재활이 엄청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구두는 피하고 발이 편한 신발 신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발목을 여러 번 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약해져서 좀 더 세심한 관리나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발목 인대가 파열된 바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는 발목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 중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발목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관절을 예열해서 그렇게 부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목이 약한 사람들은 발목 질환에 더 조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족저근막염을 방치하면은 발목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족저근막염이 결국은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적으로 발목 자체가 결국 내반이 되거나 외반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그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계속 반복되었을 때 그 한 부분에 부하가 더 많이 가는 부분 쪽으로 연골이 짧고 나중에 2차적으로 발목의 관절이 약해지고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발목 주위에 있는 다른 어떤 질환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발목을 잡아주는 중요한 구조물들을 계속 강화시켜서 그것이 힘이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발목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몸의 힘줄 중에 가장 센 힘줄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사람마다 그 길이가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다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아킬레스 힘줄이 조금은 타이트한 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루즈한 분들도 있고 예,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키 성장이 순간적으로 빨리 커졌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 그럴 때는 조금 타이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짧다고요? 네, 왜냐하면 뼈가 너무 빨리 자랐는데 그에 비해서 힘줄이 그만큼 빨리 이제 늘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군요. 그렇다면 이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짧은 분이 발목 질환에 취약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겠군요. 네, 아무래도 아킬레스가 짧게 되면은 발목을 이제 족배 굴곡하는 변화에서 네.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족배 굴곡하는 경우는 뭐 스쿼트나 아니면 높이 뛰었다가 착지하는 자세에서 발목에서 받아주는 스트레스가 결국 다른 관절로 전달이 되게 되고 특히나 뭐 무릎이나 아니면 고관절로 또는 허리로 충격이 바로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목에도 더 부하가 많이 걸리고 다른 관절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발바닥에 그 아치 형 있잖아요. 속 들어간 부분이 네. 좀 약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불안해지고 그런다는데 그렇다면 평발이나 그러니까 아치가 조금 불안전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목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평발이 진행이 만약에 되고 나이가 들어서 발목을 아킬레스 힘줄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안쪽으로 내려가는 후경골근이나 발목 그다음에 발가락 굴곡근 힘줄이 타고 내려가는데 그런 힘줄들이 약해지게 되면 발목 아치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평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발로 진행하게 되면 그것이 2차적으로 발목 거골이라고 하는 뼈에 발목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치가 무너졌을 때 발목 균형을 잡아주는 돔에 부하가 일정하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걸리게 되면은 그 눌리는 부위가 한쪽이 더 눌리게 되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부위가 관절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2차적으로 관절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평발에 가까워질 것이고 뭐 관절염에 노출되고 관절은 더 악화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좀 극복 방법을 선생님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발바닥 밑에 깔창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발목의 주변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무너졌던 아치가 살아나게 되고 그다음에 관절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주위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다 해서 뭔가 건강 슈즈라고 해야 될까요? 신발을 바꾸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발 뒤쪽에 구조를 지지해주는 그 구조물을 단단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신발 발목의 안정성을 더욱더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거기가 푹신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반대입니다. 그 반대로 앞에가 좀 부드럽게 네네. 어쩔 수 없이 하이힐 신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장소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발목을 위에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낫고요. 네. 하이힐도 장시간 신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편한 운동화를 하나 챙겨 가셔가지고 그럴 때는 뭐 행사할 때는 신으시고 네.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운동화로 빠르게 좀 갈아 신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서 있거나 활동하다 보면 발목이 저녁에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스트레칭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인대, 힘줄, 그다음에 근육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시원하게 쿨링을 시켜서 그런 급성 염증 반응을 좀 다운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이 정형외과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에 있어서 치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운동 관리, 또 재활 치료까지 함께 처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분야죠. 스포츠 의학.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의학은 운동 치료를 기반으로 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환자가 또는 선수가 다쳤을 때, 부상을 입었을 때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면은 물리치료 또는 도수치료 또는 기계치료 그 외에는 약물이나 주사를 쓸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 부상을 심하게 입었을 때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치료를 바탕으로 그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활동량으로 돌릴 수 있게끔 운동으로 트랙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트랙에서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선수들은 시합을 나갈 수 있고 일반 분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스포츠의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턴 투 플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RTP라고 하고 이런 것이 빠르게 경기에 복귀를 하는 것을 스포츠 의학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의사들이 그거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스포츠 의학은 선수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반인들한테도 적용을 해서 더 최대한 빠르게 자기의 퍼포먼스를 활동량을 회복을 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손꼽히는 병원 중에 메이오 클리닉을 다녀왔었을 때 메이오 클리닉에는 스포츠 의학 센터가 크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실제 병원에서 선수들을 운동을 양 자체를 초기, 중기, 후기 재활로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에 퍼포먼스 단계까지 말기 재활까지 끌어올려서 이 환자가 또는 선수가 충분히 복귀를 100%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었는 도넛 이론입니다. 스포츠 의학에서 가장 핵심 이론인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다쳤을 때 다친 그 포인트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친 부위 말고 정상적인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인대가 다쳤든 아니면 힘줄이 다쳤든 그 부위의 힐링, 회복을 가장 크게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 특히나 근육, 기능을 더욱더 이제 강화하게 되었을 때 여기 부족한 이런 손상 부위에 스트레스가 부하가 적게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손상 부위의 회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 의학에서 회복의 단계를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발목은 첫 번째 손상, 부상을 입었을 때 발목의 염증과 통증을 첫 번째 회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그다음 발목 주변의 근력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후에는 근지구력을 회복하고 PNF 스트레칭과 같이 가동 범위를 더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운동을 이해를 하고 복합 운동, 나머지 근육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쓰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 뒤에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을 시켜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치료법이나 재활 치료를 좀 일정 시간 제대로 잘 거치면 좋겠는데 발목 인대 파열이 있었음에도 이런 단계들을 잘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결국 발목 인대 파열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 무시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만성 발목 인대 불안정성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또한 시간이 지났을 때 관절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기에 체크를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불안정성을 의사 또는 의료진이 위쪽에 근위부에 경골과 비골을 잡고 그 다음에 발 뒤쪽 부분을 내반을 시키거나 또는 앞쪽으로 당기면서 발목이 이제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검사자가 발목을 신전을 시킨 상태에서 외회전을 시켰을 때 경골과 비골이 불안정성이 벌어지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발목의 불안정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인 불안정성, 그다음에 기능적 불안정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불안정성은 실제로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인대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늘어나는 경우, 파열이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적 불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실제로 붙어 있지만 환자가 느끼는 기능적인 불안정성입니다. 환자가 급정거를 하거나 방향을 틀거나 했을 때 발목의 불안정성을 계속 불편하다고 느끼고 또한 이것이 다른 기능적인 운동에 제약이 걸리게 되고 운동의 양과 활동량에 제약을 스스로 걸게 되면서 나머지 근육들도 약화가 될 수 있는 2차적인 제한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목 주변에 있는 고유수요 감각이 저하가 됐고 근력이 약화되는 쉽게 말해서 충분한 재활로 기능적 불안정성은 회복이 될 수 있지만 기계적 불안정성은 재활로 충분히 100%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6개월 이상이 계속해서 삐끗삐끗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불안정성이 생겨서 계속 발목이 내반 손상을 본인이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주관적으로 본인은 불안정감을 느끼게 돼서 어떠한 운동에 들어갈 때 계속 본인 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는 이것을 스트레스 부하 검사를 통해서 인대를 이완시키고 인대가 벌어지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기능적인 손상으로는 결국은 근력이 빠지고 그다음에 발목 주변에 있는 고유 수용 감각이 약화돼서 본인이 한 발로 들고 있는 자세, 몹시 이제 불안정성을 본인 스스로가 느껴서 병원을 내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경우는 지금 현재 논문들은 20에서 30%, 최근 논문들은 거의 4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대 파열이 됐을 때 만성 불안정성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그만큼 높은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만성 불안정성이 되었을 때는 빠르게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목 불안정성을 방치를 했을 때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관절 갭 자체가 좁아지고 관절이 닳고 염증 반응 때문에 석회성 변성이 진행이 되고 기능적으로도 가동 범위의 제약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전에 회복을 시켜서 발목 건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발목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신발에 의료용 깔창을 넣어서 그런 불안정성을 또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발목 만성 불안정성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비근 발목 외측에 있는 비근이 과활성화돼서 발목이 아치가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평발로 진행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다시 아치를 잡아주는 것이 재발을 막아주는 중요한 구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목 자체를 잡아주는 발목 보호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평소에 신발 같은 경우에도 발목 위에까지 잡아주는 등산화 같은 신발을 신어주는 것이 발목 안정성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듯 관절염의 진행 위험성을 봤을 때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특히나 어떤 환자들에게 이 조기 수술을 권장해야 될까요? 조기 수술을 권장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일단 인대가 완전 파열일 경우에 그것이 이제 내측 인대 파열, 삼각 인대 파열도 같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고려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신속한 복귀가 필요한 운동선수 또는 나이가 어린지만 고용량의 운동을 즐겨 하는 젊은 환자들이 복합인대 파열, 전거비인대, 그다음에 종비인대가 같이 파열된 경우에도 조기 수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경골과 비골을 잡아주는 전하 경비인대 손상으로 인해 병골 통합 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발목의 불안정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 논문들에서는 조기 수술을 했는 군과 나중에 계속 재발해서 수술하는 경우에 조기 수술이 임상적으로 스포츠 복귀나 기능적인 회복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발목. 발목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대표적으로는 통증이 있을 겁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움직임이나 가동 범위에 제약이 생기고 그 뒤에는 반복의 염증이 계속 고여서 빠지지 않게 되면은 발목 주변이 많이 붓게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계속 인대 파열이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동반한 경우에는 발목을 계속 접질르는 삐끗삐끗 헐거운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평소에는 걸을 때 잘 못 느끼다가 내가 뛰고 갑자기 탁 설 때나 뛰다가 갑자기 방향을 탁 틀 때 발목이 한번 덜컹거리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발목 불안정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
바닥 바깥쪽에 인대가 이제 파열이 돼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바깥쪽에 비골 근육에 오버하게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게 되고 뜬금없이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왕왕 계십니다. 주로 걸을 때마다 굽혔다, 그 다음에 폈다 하면서 발목을 움직이면서 뻐근하다 또는 통증이 우리하다 이런 식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보다는 뭔가 압력이 증가돼서 묵직한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 발목을 삐끗했다고 표현하는 발목인대 손상은 제때 치료받지 않을 시 만성적인 발목 질환이나 심할 경우 발목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일상생활 외에도 과도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발목 주변의 구조물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목 인대 손상의 단계는 일단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발목의 인대가 파열이 된 것은 아니지만 늘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1단계로 단계를 나누고 2단계는 발목의 인대 부분 파열이 시작된 경우, 그다음에 3단계는 완전 파열이 된 경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1단계는 가볍게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 3단계까지 완전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것이 불안정성으로 유발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불안정성으로 높아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초기에 발목을 다쳤는데 완전 파열인 2개 이상 복합 파열을 동반되었을 경우 전거비인대라고 발목의 비골 앞쪽에 있는 인대와 그 바로 밑에 종비인대가 같이 다쳤거나 전거비인대와 그 위쪽에 전하경비인대가 다쳤는 경우에는 초기에도 나이가 젊고 운동하는 선수들이라면 초기에도 수술을 해서 인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질환은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활. 손상된 발목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와 함께 재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발목 수술 후에 그 뒤에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재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술을 30%, 그 다음에 재활을 보통 70%의 중요성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쪽 발 조금만 더. 그렇죠. 자,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균형을 아랫배 힘 살짝 주시고 전방 보시고요. 관절 가동 범위 회복과 그 균형 회복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한 후에 중기로 가기 전 그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도 초기에 그 회복을 한 다음에 중기부터는 그 균형 감각 그런 훈련을 들어가고 후기에는 이제 일상생활 동작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목 수술 후 재활 시 단계에 따라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게 되는데 근력 강화 및 균형 감각 훈련 등 꾸준한 재활 운동만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 발목 재활의 운동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발목은 어깨나 다른 팔꿈치와 이런 관절하고 다르게 늘 24시간 체중 부하가 되고 스트레스가 가장 집중이 되는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된 후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카프레이즈와 같이 뒤꿈치를 드는 제자리 서서 이렇게 가볍게 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고요. 가볍게 제자리 뛰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스텝을 밟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스텝업, 스텝 다운 하는 그런 운동들도 좋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은 단계를 좀 더 나아가서 스텝을 전방 스텝, 그다음에 측방 스텝, 가볍게 몸의 탄성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을 추가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킬레스 힘줄에 붙어 있는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발목의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발목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발목이 튼튼해야 일상이 편안하다. 발목 질환, 방치하면 재발은 물론 일상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으므로 빠른 치료 그리고 적절한 재활 운동으로
무너진 발목을 바로 세워야 한다. 네, 발목 인대 수술 후에 재활 중인 환자분의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원장님, 어린 시절에 발목 파열 손상을 경험했을 때는 부모님들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성장에 어떤 좀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렸을 때는 그 발목의 인대가 성인들보다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힐링률 자체가, 회복률 자체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 발목의 운동에 제약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절한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성장에 운동량 자체가 빠지게 되면 성장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비한 그런 운동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적절한 양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에 제약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성장과 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보다 빠른 치료와 재발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발목 손상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 치료를 처방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네, 모든 재활이 그렇듯이 초기 재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의 초기에는 첫 번째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숙제입니다.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이러한 펌프 운동, 서클 운동, ABC 운동과 같은 열린 사슬 운동을 통해서 발목에 염증이 빨리 빠질 수 있는 혈액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초기 재활 치료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부하를 초기에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리면서 발목의 가동 범위, 안정성을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발목의 이제 밴드 운동, 밴드로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급성기 이후에 약한 저항으로 발목 운동을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 운동을 제약을 주게 되면은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이 빠지기 때문에 밴드 운동을 횟수를 여러 번 함으로써 그 근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반무릎 발목 가동성과 같이 내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가동 범위 운동도 동시에 되면서 동시에 부하 운동을 내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본인이 느끼면서 적정 부하를 계속해서 서서히 늘려가면서 가동 범위도 증가되고 부하 또한 버틸 수 있게끔 초기에 재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렇게 치료가 진행이 되면서 중기에 왔을 때는 닫힌 사슬 운동으로 스쿼트나 Y 밸런스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과 고관절과 같은 다관절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부하를 다른 관절과 같이 받으면서 발목의 안정성과 발목 근력을 회복을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 밸런스 운동이라고 해서 한 발만 딛고 다른 발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기에는 완전 체중 부하를 통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 스텝이나 런지를 이용해서 더욱더 추가적인 재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 스텝을 업으로, 그 다음에 내려가는 다운을 통해서 충분한 밸런스를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발목의 스트레스와 가동 범위가 계속해서 더욱더 이제 늘려나갈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런지를 이용해서 뒤로,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사이드 런지를 이용해서 내 몸의 균형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느끼면서 관절 고유 수용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결국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재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기에 있는 이 밸런스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키포인트가, 이까지 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 재활이 끝나고 나서는 후기에는 기능적인 운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플릿 스탠스 상체 회전 운동과 같이 발목을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반대로 회전을 내가 했을 때 그 회전에 버틸 수 있는 등척성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요. 반대 회전에도 내가 버틸 수 있게 만들고, 그 외에 힙락과 싱글레그 데드리프트처럼 눈으로만 내가 밸런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내가 몸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할 때 아쿠아백이라는 무게가 있는 물건을 순간적으로 올리면서 불규칙한 상황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추후에 계속 재발하는 것을 중요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동작이 결국은 요골반의 안정성과 무릎, 그다음에 골반, 그다음에 허리까지 발목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관절과 복합 운동을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서 발목의 다른 이런 점프 탄력 운동을 통해서 회전이나 그다음에 탄성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점프를 하고 내가 버티는 이런 동적 안정성까지 스스로 획득을 해서 더 이상 어떠한 순간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가 아니라 그런 스트레스에 내가 버틸 수 있고 그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와야지 추후에 이 발목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어서 이것이 불안정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운동까지 기능적인 밸런스 스트레스를 확보를 하고 기능적인 운동까지 진행을 재활을 했을 때 비로소 발목이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계별로 재활 그리고 운동 치료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스포츠 의학하면 운동 선수를 위한 의학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맞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일반인의 건강을 강화하는 분야로도 좀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포츠 의학은 그 정형외과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선생님들도 있고요. 내과 선생님도 있고요. 수많은 다른 과에 있는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이 선수들을 어떻게 가장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느냐를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많은 선수들한테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그런 재활,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수술, 아니면 약물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득이 되고 있어서 어떠한 운동을 내가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전문가들과 가이드를 통해서 스텝을 밟고 가고 그걸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해서 어떤 관절이든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발목이 건강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발목 질환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스포츠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2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최근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암벽 등반했는데 추락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발목이 골절돼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은 목발에 의지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데 목발을 쓰면서요 점점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대요. 발목 수술 후에는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감각도 사라지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답니다. 사라지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발목 특징은 고유 수용 감각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아니면 내가 점프해가지고 순간적인 방향 내 몸이 뒤틀릴 때도 내 몸이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방어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발목을 첫 번째 근력만 회복하고 그 다음에 탄력만 회복하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거기서 사실은 고유 수용 감각, 균형 감각을 회복하시는 것까지 하셔야 실제로 정말 발목이 회복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당연히 고정을 할 수밖에 없고 초기에는 고정을 하게 됐을 때 근력도 빠지고 탄력도 다 빠지지만 고유 수용 감각 또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다시 되찾고 고유 감각을 다시 스스로 인지하고 운동에 내 몸을 다시 방어할 수 있는 재활 훈련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활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 균형 감각을 잃을 수는 있으나 재활이라는 중요한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니까 이분 좀 용기 내시고 좀 긍정적 생각하시면서
빨리 기여하시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평소 왼쪽 발목이 약한 3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발목 좀 강해지기 위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축구도 하고 빠르게 러닝 같은 것도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발목 보호를 위해서 야외 활동 전에 발목 스포츠 테이핑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 발목에만 스포츠 테이핑을 했대요. 상대적으로 오른쪽 발목이 좀 불안정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도 한답니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양쪽 다 해야 돼요? 네, 양쪽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 안 아프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발목을 한쪽을 테이핑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상보다 조금 더 과하게 발목을 보호하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데 한쪽에 오버하게 되어 버렸을 때 반대쪽은 오히려 헐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텐션을 비슷하게 주는 것이 실제로 부하를 왼쪽 오른쪽 다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기 전에 스포츠 예를 들면 축구나 해비한 뭐 농구와 같은 운동을 하기 전에 테이핑을 충분히 양쪽 다 같이 하고 실제로 해비한 운동을 하는 것이 부상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발목을 접지르고 나면은 접질리지 않은 발목에 더 힘이 가서 다음에는 다 나았는데 불구하고 다른 쪽이 더 아플 때가 있던데 이것도 균형에 좀 불균형을 이룬 거겠군요. 맞습니다. 발목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발목은 당연히 무릎과 그다음에 고관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이 더 들어가고 한쪽에 힘이 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관절에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테이핑은 양쪽 다 해라.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 발목 인대의 중요성과 발목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요즘 들어서 운동,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저희가 열심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발목이 가장 중요한 관절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발목을 우리가 예방하고 부상을, 그다음에 발목을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발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발목 인대가 문제가 있었을 때 빠르게 병원에서 어떠한 단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인대 파열이 결국은 만성 불안정성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 자체가 발목 관절염으로 최종 진행을 했을 때는 결과가 회복하는 결과 자체가 당연히 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어떻게든 내가 아껴 쓰고 그걸 통해서 충분히 즐거운 스포츠를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다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발목 잡혔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실제 발목 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요, 이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한번 삐끗하면 일상 전체가 삐끗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정확한 검진과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발목 건강 꼭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조광석 대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